네, 다들 들어오고 있군요. 지금 11명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1교시 수업이 끝나면은 여기 화상 강의가 꺼지고 나 같은 게 내가 보면 출결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출석 정보는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에 다 결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시스템이 우리 웹엑스 쓰고 있죠. 웹엑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데 이 출결 정보가 나오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립니다. 혹시라도 수업을 듣고 내가 출석이 잘 처리가 됐는지 하고 들어가 보면 아마 당일은 결석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넘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LMS 이관이라는 여부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출석 여부가 이상하다는 건 하루나 이틀 기다렸다 보면 맞습니다. 당일날 봤더니 결석 처리되어 있으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와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 가끔 나오는데 시스템이 지나서 좀 불안해서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잘못 나오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소리 잘 들리죠? 채팅창에다가 한 두세 명만 얘기해 줘요. 영상하고 소리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오케이 됐어요. 세네 명 나오면 그 정도 해주면 됩니다.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시간을 떠들어야 돼. 4시간을 책을 읽어주는 거면 그냥 녹화했다 틀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슬슬 또 시작해 봅시다. 아까 보내줬던 그 파일에 들어있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보면 심벌들 나와 있는 거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아침들은 먹고 보는 거예요? 아침 먹었나? 우리 나는 아침을 안 먹으면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지각을 하면 했지 아침을 건너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사람 습관이니까. 음, 뭐 지금 다 집에서 듣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일어나서 뭐 수업 듣는데 9시 반이라 이렇게 너무 빡빡하지는 않죠. 하지만 집에 있으면 이제 생활이 좀 이렇게 루즈하게 좀 풀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9시 반도 조금 뻑뻑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담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미 배웠던 것 쭉 정리하는 거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시간까지 부품 설명하고 요 다음 시간에 캐드 툴 우리 지난 시간에 해즈 설치 프로그램 가져가라고 했고 대부분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주로 배우는 거고요. 거기서 PCB 설계하는 거 같이 할 거거든요. 말이 PCB 설계고 뭐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PCB 소프트웨어는 그 패턴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부품을 배치하고 부품의 연결 관계를 정리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거는 단점이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의 동작 유무 정상적으로 잘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확인하는 거는 지난 학기에 학습했던 시뮬레이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터는 왜 쓰는 거죠? 실제로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그 동작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부품 사는데 돈 들고 사러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요. 또 그걸 브레드보드에 조립하고 전기 공급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신해서 컴퓨터상의 소프트웨어로 가볍게 그 동작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PCB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회로 이 부품을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PCB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PCB 소프트웨어도 두 단계로 작업을 나누어서 합니다. 첫 번째는 스케매틱 디자인, 즉 회로를 먼저 그려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해즈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잘 그려졌으면 그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PC 판때기, 즉 패턴도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 로직에서는 상징적인 심벌,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 이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엔드 게이트를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실습을 할 때는 엔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TTL IC를 갖다 쓰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 IC가 뭐지? 뭐 물론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모르면 여기다가 뭐 TTL IC 엔드 이렇게 검색해. 아이고 잠깐. 영상 잘 나가라고 내가 등을 끄고 하니까 정신이 없네. TTL IC 엔드 이렇게 치면 엔드 게이트라고 치게 되면 나옵니다. 아유, 봐봐 안 나오네. 여기 있다. 7400이라고 나오네요.
그냥 인터넷 검색에다가 7400 치면 나옵니다. 워낙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또 직관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꾸 7400 시리즈 나오네요. 7400 이미지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7400 IC가 이거네. 7400은 쿼드 투 인풋 난드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7400은 쿼드니까 쿼드면 몇 개라는 소리죠? 요즘에 그 CPU도 보면은 옛날에 싱글 코어였는데 쿼드 코어, 옥타 코어 나눠지죠. 4개라는 소리입니다. 쿼드 투 인풋이면 인풋이 2개짜리 난드 게이트가 4개 들어있다. 요거죠. 이거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TTL-IC를 앞에서 뭐 벗겨보면 내용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거 벗겨봤자 이런 그림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림은 반도체 회사에서 회로를 구성해서 웨이퍼상에 그려 집어넣고요. 잘라서 그 TTL-IC 플라스틱 판에다 올리고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CAD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엔드 게이트를 갖다 쓰는데 이 심벌을 갖다 쓰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건 7400이지 물론 사용자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 자동으로 불려서 740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다. 아까 봤죠? 그게 사이즈는 가로 세로 어느 정도고 다리는 몇 개가 달려있다. 이런 걸 자동으로 그냥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마우스로 보기 좋게 배선만, 패턴도만 편집해주면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기능들도 이런 심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심벌들을 가볍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공이 전자니까 관련된 부품이나 동구, 공구들도 가볍게 설명을 하려 합니다. 실제로 회로 그릴 때도 아까 그 실제 부품하고 틀리게 이 심벌은 저항이면 저항 심벌, 저항이 어디 있지? 알고 있죠? 이거 하나로 저항은 다 통일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일이 되는 거고 엔드 게이트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릴 때는 기능 위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그 기능을 나타낸다 해서 심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 또 프로그램 짜는 소프트웨어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 놓고 그걸 정리한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라이브러리에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CAD 소프트웨어 중에 라이브러리가 제일 많은 게 PCB입니다. PCB는 실제 부품의 모양을 알아야지 나중에 패턴도를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의 그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는 모르는데 모르죠.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7400 학교에서는 이걸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물론 나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데이터 시트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됩니다. 7400 데이터 시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림으로 오지 말고 PDF 파일로 나옵니다. 한번 눌러보고 데이터 시트인데 왜 검색 다시 전체 나왔죠. 아래쪽에 보면은 7400 데이터 시트 나와 있죠. 눌러보면 이런 데이터 시트 보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데이터 시트 나오죠. 밑에 뭐 자세히 나오기도 하고요. 회사나 제조 공정에 따라서 SN74LS 전압 레벨이거든요. DM74LS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PDF 파일이 나오죠.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이걸 마치 진리표 만들듯이 정리한 게 얘거든요. 그래서 4.7V에서 최대 5.2V까지 처리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5V 전압을 VCC 입력으로 사용을 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리고 출력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가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시트거든요. 이거는 이 부품에 대한 정기적 속성을 다 설명을 해놓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속성, 실제 크기가 어떻게 됐다. 여기 사이즈 나오죠? 이거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인치로 밀리미터로 해갖고 쭉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PCB 판에 만들어지고 PCB 판은 실제 눈에 보이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핀은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 정보 이거 보고서 PCB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보도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 시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지죠. 똑같은 부품인데 이게 딥 타입이냐 SMD 타입이냐 그래서 그림이 좀 틀리죠. 이런 모양의 7400도 있고요. 이런 모양의 7400도 있습니다. 이거는 홀에다가 부품을 꽂아서 쓰는 방식의 딥 타입 부품이고요. 아래 나온 거는 SMD, 서페이스 마운트 테크놀로지, 이런 표면에다 부품을 붙이는 방식의 부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이 옆으로 펼쳐져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런 정보는 다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전자회사에서 새로운 부품을 개발했을 때는 무조건 다 데이터 시트를 개발을 하고요. 이걸 배포하면서 부품을 같이 팔아먹습니다. 여러분이 마이컴 시간에 봤던 아트메가 같은 경우도 AT메가 128 하고 여기다 데이터 시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배웠던 마이컴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아트메가 128에 대한 정보도 다 나옵니다. 이거 바이블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아트메가 128 마이컴 관련된 AVR을 쓰는 건 책은 다 이걸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마치 카탈로그와 같이 전반적인 요약해 놓고 각 핀의 속성, 내부 구조, 그쪽 다 들어있죠. 장장 380페이지짜리입니다. 책 한 권이에요. 또 친근한 영어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뒤에 보면 레지스터 설명도 나오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아마 이 레지스터 설명도 많이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레지스터나 이런 속성은 그 칩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칩이 바뀌었어. 암 칩으로 바뀌었어. 이러면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완전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이 데이터 시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코드, 교수님들이 생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이 데이터 시트. 이 칩을 만든 회사가 이 칩을 쓰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줘. 라고 샘플 코드를 제시를 합니다. TTL-IC 같은 건 너무 작으니까 안 합니다. 아트메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워낙 파워풀한 거거든요.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 너무 크니까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메모리 하는 거, 활용하는 방법, 소스 코드까지 싹 다 들어있죠. 그리고 맨 뒤에 가면 늘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으니까 목차 찾아보기도 힘드네. 모든 데이터 시트의 맨 마지막 편에 가보면은 나와라 이렇게 부품의 외형, 실제 부품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핀은 몇 개 있는지, 핀과 핀과의 간격은 어떻게 되고, 핀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가 늘 들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제공할까요? PCB 설계할 때 이 그림을 보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시트 구성도 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회나 취업을 해갖고 어떤 개발을 한다 할 때는 뭘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데이터 시트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특성이 어떻게 된다? 어떤 사이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또 PCB 압송만, PCB 설계만 의뢰를 받았을 때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트메가 칩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종류 있거든요. 사이즈도 틀립니다.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그럼 이걸로 난 그린다. 그러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거는 다 패드 소프트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렇지만 부품은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고 나오거든요. 새로 나온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PCB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보면 생각보다 이 CAD 소프트웨어 사용법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 따라올 수 있는데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수업 내용의 한 반 정도까지, 한 3분의 1 이상이 라이브러리 개발에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 심벌을 공부하는 거죠. 이 그림 그리는 거 한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도 10분이 좀 더 넘어가네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 이거는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 심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ND 게이트입니다. 논리적인 구조는 다 알죠? 논리적인 기능은 알죠? AND 게이트 어떻게 공부했죠? 입력값이 모두 참일 때 참을 출력하는 논리 소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값은 2개란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책에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다 집어넣기가 나쁘거든요. 대표적으로 2개짜리를 집어넣는 거고요. 아닌데 IC도 투입풋인데 학교에서 이런 걸로 공부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2개짜리를 다 선호하는 거고요. 그 이상도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 거는 오화 게이트죠. 오화 엔드의 차이점은 왼쪽 편이 직선으로 내려왔냐,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된 걸 또 아크라고 하죠. 그걸 쓴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 뭐죠? 세 번째 거하고 53번하고 58번이 유사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끝에 동그라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알죠? 동그라미는 보통 풍선, 버블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있으면 인버팅, 반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논리값이 거꾸로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54번은 이거 뭐죠? XOR 게이트, EXO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익스크리시브 OR, 베타적인 OR 연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얘는 논리값이 어떤 때 참이 나가죠? 2개일 때 하면 안 되고 서로 다룰 때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 참의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 참을 출력한다. 알았죠?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 외우는 단순한 방법은 X, O, R. 알파벳이 몇 개죠? 3개죠. 홀수 개죠.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거 AND 게이트 끝에 버블이 달렸습니다. 이 버블은 NOT 게이트의 역할을 하거든요. 즉 50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53번에 이걸 갖다 인버터라고, 버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58번은 인버터라고도 하고 NOT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NOT 게이트, 인버터. 내가 인버터란 말을 굳이 쓰는 거는 우리가 쓰는 펠즈 로직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갖다가 INV라고 합니다. NOT 게이트로도 있고요. 인버터란 말이 나오면 NOT 게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이 버퍼는 논리적으로 아무 일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쓰느냐 하면 이것들 즉 게이트거든 회로가 구성이 됐거든요. 이 게이트를 통할 때 아주 미세하지만 시간 지연이 발생이 됩니다. 시간 지연을 시키거나 또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거기에 잠깐 머무르죠. 즉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압을 안정화시키거나 시간 지연 기능이 필요할 때 이걸 씁니다. 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논리적으로는 참 거짓의 값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많이 씁니다. 노아 게이트도 마찬가지죠. 오와 끝에 낫이 붙었으니까 오와는 논리값이 어떻게 되죠?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출력값은 참이다로 정의를 합니다.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출력값은 참이다인데 낫이 붙었으니까 앞은 그대로 합니다.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출력값은 거짓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X 노아는 X5와의 반대네? 그럼 뭐라고 하죠? X5와는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참이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홀수의 반대는 짝수죠.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짝수 개이면 참이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 많이 배웠죠? 많이 써봤고요. 디지털 논리를 할 때 요 게이트만 갖고 다 쓰죠. 여기는 8개의 게이트로 모든 논리 구조를 만듭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요 4개로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CPU는 요거만 갖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인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건 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뭐죠? 이거 아는 친구도 있고 설명도 한번 했는데, 이거는 아까 이거 아트메가 이거 저기 데이터 시트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거 아트메가 데이터 시트, 요거 있죠, 요거. ALU라고 적혀 있죠. 실제로 ALU가 여러 개 들어가질 않거든요. 모든 회로에는 ALU가 프로세스에는 ALU가 쓰입니다.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산술 논리 연산자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메인이에요. 실제 이게 CPU의 핵심 두뇌예요. 얘가 모든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리스메틱, 산술, 로직, 논리 연산을 다 해주는 애가 얘입니다. 이 심벌이 이 모양이죠? 네. 설명을 안 하더라고. 책에 있어요. 한 서너 번 나와요. 이걸 ALU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먹스거든요. 먹스. 이것도 책에 있는데 꿋꿋하게 모른 척 하더라고요. 먹스는 약자로 MUX라고 합니다. MUX 누르면 먹스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하늘색으로. 이런 게 책에 있나? 있어. 아이고, 그렇지.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나와. 네, 먹스입니다. 먹스는 여러 개의 신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먹스는 여러분 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그림이 아니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일반적인 통신 장비는 다 먹습니다. 집에 공유기 가지고 있죠? 공유기 먹습니다. 좋은 그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신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고 여기서 받아서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집에 있는 인터넷 공유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인터넷은 하나만 들어왔는데 집에 많은 사람들 컴퓨터, 핸드폰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보낸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인터넷 선으로 또 전달하는 일을 하죠. 그런 일을 하는 걸 먹스라고 합니다. 먹스, 디먹스, D자가 붙으면 반대의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그려줍니다. 뒤집어 놓으면 디먹스가 됩니다. 그렇죠? 마치 깔때기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 여러분 논리를 저 앞부분에 보면은 먹스, 디먹스에서 처음에 한번 이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 개 신호선을 하나로 전달해. 이런 식으로. 말은 더 복잡하게 하죠. 2의 n승 개의 신호선이 들어가니까
N개의 신호선이 N개의 사용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선 이 N개의 신호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먹스 이렇게 해줘요. 공유기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먹스라고 했어요. 통신장비 하다가 기능별로 구분을 했죠. 이건 AP야, 허브야, 라우터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먹스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콘덴서 캐패시터 얘기할 때 많이 혼용되죠. 캐패시턴스란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부품이 콘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먹스란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그 기계에는 AP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허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거 봅시다. 61번. 이건 뭐죠? 소개. 이게 여기 막대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 선이 두 가닥이 크고 작고가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죠. 직류전원이죠. 직류전원. 그 플러스도 표시해서 긴 게 플러스죠. 동그라미 표시했는데 특이한 건 바깥쪽에 화살표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거는 이 화살표는 대부분 빛을 얘기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전기가 발생이 되는 것 뭐죠? 빛이 들어가면 전기가 발생이 되는 것 태양전지파 솔라셀이죠. 네, 솔라셀을 저렇게 그립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죠. 나도 이 핸드폰 충전기용으로 예전에 그 보조 배터리가 보편화되기 직전에 이 보조 배터리 대신에 보조 배터리 사이즈에 솔라셀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도 판매를 했거든요. 제가 비쌌어요. 5, 6만 원 했는데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가 중국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보급이 되니까 그걸 쓰질 않거든요. 야외에 나갔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바닥이 났어. 솔라셀로 된 거 있으면 햇빛만 비춰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거든요. 속도는 좀 느려요. 어쨌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정이나 농가 같은 데 보면 솔라셀, 태양 전지판을 많이 설치하죠. 그겁니다. 오케이. 62번. 앞에 소리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있죠. 그냥 다이오드랑 발광 다이오드. 즉, 다이오드인데 빛을, 화살표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발산되는 거, 발광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63번. 이거 뭐죠?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발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 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심벌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요. 여기 안 그려놨나? 또 N모스, P모스라고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선을 얇은가? 선을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요. 여기 선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TR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달린 상태 이렇게 그린 TR도 있거든요. 이거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거 N모스, 이거 P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트랜지스터는 여러분 책엔 다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바이폴라 공정. 어떤 공정, 어떤 회사에서 어떤 생산 라인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바이폴라 공정을 이용했느냐, CMOS 공정을 이용했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반도체는 다 CMOS 공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에 보면 TR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러분 쓰는 모든 반도체 메모리 다 이거 씁니다. CPU도 이걸로 만듭니다. 이거는 컴플리멘탈, 메탈, 옥시데이션, 세미콘덕터라고 합니다. 그럼 복합적이고 메탈, 금속을 옥시데이션, 산화식, 녹슬게 해서 만든 반도체다. 자꾸 들으라는 의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류의 트랜지스터도 있다는 거. 이건 바이폴라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전원이 두 개네? 예. 그럼 건전지 또는 직류 전원. 일반적인 부품 이름은 건전지.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직류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잘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사람 네 한번 해줍시다. 심심해. 오케이. 어우, 다 집중하고 있군. 고마워요. 이야, 김현, 이수백, 김정한, 이충현, 이정재, 지승우, 임주영, 김민, 김대진, 김선우. 고맙습니다. 확실히 듣고 있네. 얘기하자마자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재밌어서 듣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이 원래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듣는 건가? 어쨌든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65번. 요거는 뭐죠? 속에 저항이 들어있고 밖에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저항. 빛을 받아 동작하는 저항. 뭐죠? 오케이. 이충현 잘했네. 조도 센서 맞습니다. CDS. CDS는 부품 재료 이름입니다. 황화 카드뮴. 즉 공해 요소로는 카드뮴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만든 거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알리바 필요해서 알리바바에다 주문 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국내에서 사면 그 조도 조그매요만해. 저항보다 좀 큰데 하나에 뭐 100원, 200원 해요. 알리바바에다 주문 냈더니 아무 생각 없이 20개 이렇게 냈더니 500개가 왔어. 500개가.
가격은 한 2, 3만 원 하는데 예, 굉장히 저렴하게 오더라고요. 가격도 저항 정도 가격밖에 안 하는데 많은 용도로 씁니다. 그 빛을 감지해서 불이 자동차 같은 거 헤드라이트 어두워 좀 자동으로 불 켜주는 기능들이 요즘 차는 다 들어있죠. 그런 겁니다. 거기다 거꾸로 이걸 거꾸로 동작하는 것도 있죠. 그 우리 그저 뭐 이런 저 현관이나 이런 데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거나 또 꺼지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다 이 조도 센서 씁니다. 아, 이거기다 학생들 나온 질문 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아니 그 현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어지면 꺼지잖아요. 그것도 조도 센서 쓰나요? 근데 조도 센서는 아니죠. 거꾸로 있죠. 조도 센서는 빛이 있을 때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거잖아. 어두워지면 불을 킨다는 되는데 움직이 있으면 불을 킨다. 이거는 조도 센서가 아니라 적외선 센서를 씁니다. 적외선 센서를 써가지고 적외선 이게 적외선 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건데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쏘게 되면 그 빛이 반사되는 걸 다시 조도 센서가 들어가긴 들어가네. 거기서 흡수를 해줍니다. 조도 센서만 하는 센서가 같이 달려. 한쪽에서 조도 적외선을 쏘고 이건 발광 수신부 발신부 수신부에서 여기서 그 빛을 반사되는 걸 감지해가지고 쐈는데 반사되는 매체가 떨린다,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뭔가 사람이 있거나 물체가 있구나 인식을 하거든요. 또는 열 감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매체의 온도에 따라서 빛이 불절되는 거나 반사되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그럴 때 그 정도 흔들리는 걸로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현관문 같은 거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사무실 등실 보면 현관문 위에 보면 흰색으로 조그만 뭐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적외선 센서, 동작 감지기거든요. 걔도 이 조도 센서 일부 이용을 합니다. 기본은 동일하되 도프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의 농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 어떤 동작을 하는 그런 전자기기는 다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요게 이제 그림이 좀 애매한데, 요거 아마 저기 수정 발진자 오실레이터입니다. 속에 수정이 들어갔고, 거기 전기적 신호를 주면 얘가 가볍게 떨립니다. 떨리는 정도가 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하는 부품을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했죠. 그걸 보는 장치가 오실로스코프고요. 그런 부품이 오실레이터라고 했고, 그 심벌은 저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내가 수업하면서 실제로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큰 걸 안 썼다는 거죠. 또는 이게 들어있는 부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는 오실레이터 저 심벌은 쓰지 않을 겁니다. 67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뭐죠? 여기 전자석 코일에 전선이 감겨 있네. 예. 이 릴레이 얘기합니다. 계정기. 릴레이는 크게 봐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기계식 릴레이냐, 전자식 릴레이냐로 구분을 합니다. 기계식 릴레이는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쇠못에다가 전선을 쭉 감은 다음에 양쪽에 전기를 딱 흘리게 되면 이 쇠못이 자석으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전자석이거든요. 이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저게 전자석이 되고 그럼 그 전자석이 되니까 금속 물체는 딱 붙게 돼 있죠. 그걸로 붙으면 전기가 통하고 떨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계전기 릴레이가 기계식 릴레이. 전자식은 전자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걸로 온오프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 기계식 릴레이 쓰면 탁탁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일 시중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많이 쓰고 가장 안정적입니다. 전자식보다 기계식이 부피는 근데 안정적이고 화면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전자 한 500원, 1000원씩 합니다. 그다음 얘는 모양 보면 알죠? 스피커죠?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다 알죠? 그라운드 접지입니다.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죠. 들어오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지 그게 원하는 흐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지식은 있죠. 집에서 하는 가전기기 전기 배선이 집에는 교류가 들어오고요. 교류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전선을 막 만져요. 근데 전기가 안 올라요. 이유가 뭐죠? 전선이 두 가닥 들어오는데 한 선만 만지죠. 두 선을 다 만지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쪽으로 흐르면서 몸에 전기가 흘러서 위험해지는데 선을 하나만 만지면 물론 그때도 이렇게 몸이 습기가 있거나 또 바닥까지 물이 축축해갖고 밖으로 나갈 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무로 된 운동화, 구두, 손에는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해갖고 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때 그 전기가 흘러나가는 그라운드 접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전자회로에서나 전기회로에서 접지가 꼭 들어가죠. 그 다음 이건 뭐죠? 트랜지스터 모양이 있는데 바깥쪽에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이 외부에서 인가되는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포토 TR,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네, 같은 원리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칭과 증폭 작용을 하는데 빛의 변화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센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CDS도 같은데 얘는 스위칭, 얘는 전기의 흐름, 예, 같은 겁니다. 이게 좀 더 비쌀 겁니다. 저항보다는 TR이 비싸니까.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전기를 만드는 소프트 쓰는 사람은 크게 봐갖고 과학자하고 엔지니어로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하는데 과학자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원리를 탐색하는 사람이고 엔지는 그걸 바탕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 엔지니어죠.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뭐죠? 71번. 이거는 61번과 유사한데 화살표는 없습니다. 근데 물결이 이렇게 물결 모양이네. 전기를 공급하는 것 중 타형이 이렇게 사인파를 한다. 즉 교유전원입니다. 극성이 바뀌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 쓰니까요. 그리고 72번. 이거는 코일이에요. 스프링 같이 생겼는데 너무 크게 그리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저항과 틀리게 부드럽게 그려 놓았습니다. 코일은 무슨 일을 하죠? 저항은 전기를 못 이루게 하고요. 예? 캐패시터 아직 심벌이 나오질 않았네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핸드폰 보조 배터리 이야기했고요. 이 코일은 자, 도선의 전기가 그러면 주변에 자장이 형성이 되죠. 자성에 관련된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또는 이게 형성이 되면 안정된 전류를 공급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안정된 전류. 그래서 안정된 전류. 이 발음이 왜 이러죠? 네, 이런 것. 즉, 이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전화기, 유선 전화기입니다. 유선 전화기를 컴퓨터 옆이나 전자기기 옆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전에 잡음이 섞이게 됩니다. 왜?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노이즈가 이 전화선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전화는 전기적 신호를 갖다가 와서 스피커, 또 마이크를 통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노이즈를 받으니까 전기적 신호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자세히 보면 좋은 전화기나 이런 전자기기,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신선에 보면은 이렇게 띠 같은 거, 팔찌 같은 게 둘려져 있는 게 나오고, 그거 코일입니다. 그걸 거기다 해놓음으로써 전기가 흐를 때 안정적으로 전류를 유지하는 효과를 발행합니다. 즉 외부의 노이즈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이건 전기가 흐르는 곳에 노트북 아답터도 보면 좋은 거는 이게 달려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팔찌 같은 게 달려있는 그거 코일입니다. 전화기에도 달려 있고요. 통신선, 전력선, 안정적인 전기적 신호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장치는 다 붙여줍니다. 코일, 자장,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보장해주는 부품.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 73번. 이거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극성 있죠?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 큰 쪽이 플러스, 극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동작 안 합니다. 다이오드가 하는 일이 뭐죠?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죠. 그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정류작용. 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 과전류를 방지하는 다이오드 있죠? 제너 다이오드. 다이오드 종류 많습니다. 여기에 빛이 발생이 되면 발광 다이오드. 했죠. 아까 62번에서 발광 다이오드 설명했고요. 지금 정류작용만 있는 다이오드 설명했습니다. 극성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도 쓰다 보면 알죠? 다리의 길이가 서로 틀리죠? 어디가 플러스죠? 어디가 마이너스고? 길면 플러스, 짧으면 마이너스. 다이오드 그리면 삼각형도 넓으면 플러스, 좁으면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자, 특히 직류를 쓰는 직류를 쓴 전자소자들은 극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극성을 거꾸로 인가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죠. 이 캐패시터죠. 이건 캐패시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것도 극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똑같이 돼 있으면 극성이 없는 거고요. 또는 극성이 있는 걸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라운드로 호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극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건 이제 다이오드가 뭐냐에 따라서 원래 다이오드 부품 극성이 있습니다. 원통형도 옆에 보면 적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습니다. 원통형. 콘덴서. 그 다음 75번. 이건 저항. 이게 제일 흔하게 많이 보는 거죠. 찌글찌글하게 해가지고 찌그러뜨려서 잘 똑바로 못 가게 한다. 즉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사용을 합니다. 다 스위치입니다. 근데 이건 누르면 두 개가 내려서 전기가 통하고 띄면은 둘 다 떨어지고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푸시 버튼, 팩트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걸써 상관없습니다. 통하니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명확히 쓰면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 페이지에서는 요건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띄면 떨어져서 전기가 안 통한다거든요. 누르면 누른 상태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토글 스위치는 요 그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신경 안 쓰고 씁니다. 배선을 PCB 소프트로 배선을 그린다고 그러죠. 패턴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내가 푸시 버튼 스위치용으로 만들었던 또 토글 스위치용으로 만들었던 실제로 조립하는 놈이 거기다 푸시 버튼 박으면 푸시 버튼 스위치 되는 거고 토글 스위치 박아서 땜질하면 토글 스위치 되는 거잖아요. 배선에 관련된 걸 우리는 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을 쓰나 이 그림을 쓰나 스위치는 기능을 수행하다가 전기 흐름만을 제어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이거 쓸 겁니다.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78번 이건 뭐지? 코일이 양쪽으로 있고 중간에 콘덴서 같이 막대기가 있네? 이거 트랜스입니다. 트랜스를 실제로 벗겨보면 한번 볼까? 트랜스의 내부 구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랜스. 코일 같이 되기도 했는데 트랜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그림이 제일 좋은데 요게 여기 있네. 네,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디귿이나 알파벳 E자 모양의 철판이 있고요. 거기를 코일로 이렇게 전선을 감아 놓습니다. 나도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트랜스 얘기할 때 변압기 얘기 때저 그림 마침 나오네. 이걸 했는데 전기과에서 이거 실습할 때 난 봤거든요. 교수님이 저 철판을 나오는데 철판 20개 겹쳐 이러고 겹치더라고요. E자 알파벳 E자 모양. 그러니 그다음에 전선을 코일을 놔가지고 거기다 오른쪽으로 100바퀴 그러면 띵 돌리면서 감아요. 그리고 왼쪽 꺾근에 다시 또 20개 겹쳐.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200바퀴 해서 쭉 감아요. 그래서 그 감긴 정도가 어떻게, 여기 있죠? 감긴 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전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리는 다 잘 몰라요. 나 컴퓨터공학 전공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강하고, 이거 물론 이제 회사 사업을 하면서는 주로 이제 이런 걸 만드니까 여러분들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려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를 벗겨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벌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경계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옆에 코일이 양쪽에 감겨 있다는 의미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보면 저 심벌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릴레이도 벗겨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터넷에서 내 유수봉 교수 검색해 보면은 옛날 뭐 한 1, 2년 전에 실습 사진들 보면 애들 막 저항도 벗겨보고 TR도 까보고 콘덴서도 벗겨보고 이런 사진이 들어간 게 애들한테 현장감 있게 실제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쓰면서 보조 배터리 까본 적 없잖아요. 까봤자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또 한동안 뉴스에서 폭발한다는 얘기가 겁나서 까지도 못하죠. 벗겨보면 철판을 얇게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철판 종이 A4지 쌓인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겹겹이 전기 안 통해 절연체 해놨고 그냥 철판 쌓아놓은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우리나라 세계 최고죠. 걔들도 결론 까보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 충격에 강하고 단일 면적에 누가 더 많은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술인 거거든요. 또 전자를 가장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공급해서 빨리 충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죠. 전기차 시장에 우리나라 거의 선두 배터리만 달리고 있죠. 예, 트랜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죠? 아까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같은 거네? 두 개를 집어넣었지? 여러분 편하라고 집어넣었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워버려야겠다. 내년에는 없는 거 써야지. 오케이? 앞부분에서 이것도 두 번 들어갔죠, 이거? 지워놔야지. 여러분이 똑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롭게 또 여기다 이름을 써주면서, 이것도 뭐지 하면 안 되죠. 전혀 머리에 안 들어가고, 손으로만 하는 거죠. 그 다음 요 그림. 요것도 유사한데? 요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캐드 소프트웨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그림이죠. 이거 오아캐드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오아캐드의 릴레이 차종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건 동일하네. 실제로는 발이 3개인데 2개밖에 안 나와 있네. 실제는 둘 중에 하나만 쓰니까요. 늘 전기가 흐르는 것은 노말 클로즈, 노말 오픈, NC, NO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말 클로즈는 늘 전기가 흐르는데 그럼 그냥 점퍼서 날리면 되는 거잖아. 그런 전기.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뭐죠?
이렇게 생긴 게 가끔 나오는데 이게 가변 저항입니다. 기본으로 저항이 깔려있는 선이 있죠.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 선이 화살표 하나예요. 두 개면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조종. 사용자의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소리거든요. 가변전 이런 식으로 가끔 씁니다. 이거 뭐죠? 저항인데 빛이 안 들어가고 T자가 있네. 네, T, temperature, 온도입니다. 저항인데 온도값에 따라서 저항의 용량이 변한 거죠. 저항값이 변하는 뭐죠? 온도 센서. 온도 센서도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볼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저항, 그러니까 모든 센서는 저항이 앞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걸 염두에 두면은 저항인데 저항값이 변해. 온도가 변하면 전기 흐름이 제어되는구나.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온도값을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이게 뭐 LM35인가? 여러분 이제 3학년이라 졸작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해줍니다. LM35라는 IC가 있습니다. 나도 있는데 LM35 있죠. 이거 온도 센서입니다. 보기엔 트랜지스터죠? 예, 맞아요. 트랜지스터인데 아까 그 심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VCC 그라운드만 걸어주게 되면 두 번째 핀으로 전기가 나가는데 그 전압을 측정하면 그게 온도값이 되거든요. 온도 센서 이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프 나오네. 어느 분이 또 맨날 불러본 것 같은데 그래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그래프 값이 나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값이 얼마면 몇 도 온도 쭉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적는 겁니다. 요거 보면 한번 볼게요. 아이고 친근한 영어가 나오네. 알았어. 빨리 보여줘. 네, 여기 있죠. 이 LM35라는 이 온도 센서는 4도에서 20도까지 범위에서 동작이 되고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아날로그 출력은 0.5도에서 25도에서 0.5도 오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온도 측 여기 있다. 온도 측정, 템퍼레이처 여기 나왔죠? 네. 마이너스 50도에서 플러스 150도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도에서 플러스 150도. 즉, 일상생활 온도는 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온도당 10mV 정도의 차이가, 변화가 있다. 기울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이 값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값으로 온도를 어떻게 계산해? 계산 공식 집어넣는 건데, ADC 써야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 값을 추적해서 쓰는 거죠. ADC가 안 적어놨죠? 네. 써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 아날로그 값, 전압으로 갖다 온도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센서. 그러니까 LM35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거는 테스터기 얘기거든요. A니까 암페어죠. 전류의 흐름, V는 볼트, 전압이죠. 그걸 측정하는 장비는 그 알파벳 밑에 언더바를 밑줄을 쳐줍니다. 근데 직선으로 치면 직류, 물결로 치면 교류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 테스터기인데 테스터기가 회로에서 쓰여요.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썼다 해도 되고요. 저는 부품을 썼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가 뭐지? 그게 이제 루프감 전류 센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전류 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류 센서. 내가 약한 부분이 아날로그인데 이 전류 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 전압을 이렇게 해서 찍어 보는데 원통으로 된 거 쓰게 되면 여기 원통 사이에 전선이 통과하면서 여기 자장이 형성이 되죠. 그걸로 측정을 해냅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어떻게 된다. 그 전류 계측기도 있거든요. 크램프라고 그러나? 전류 계측기 어디 있냐? 계측기 전류 계측기 하면 집게 모양으로 된 거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전선, 도선 주변을 감싸고 있으면 주변의 자장의 값을 측정해서 여기는 전류의 양이 얼마인지를 검사를 해줍니다. 오케이? 이런 거 보면, 전류 센서는 전류 계측기네. 이거 테스터기는 구분하면 됩니다. 전류의 값은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오케이? 그 계측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까 동그란 루프 부품으로 된 것도 있어요. 전류의 값을 측정해서 과전류가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IC 이런 식으로 쓰는데 실제로 CAD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식의 심벌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서에서 TTL IC의 기능을 설명할 때 이걸 씁니다.
이거는 우리 그때 얘기했죠. 이거는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최신 기술에는 나오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초 이론을 배우는 책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와이파이, 이건 나온다. 이거 뭐죠? OPMP,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할 때 쓰죠. 아날로그 변복조기. OPMP에서 연산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옛날 분들이 만들어놔서 한자에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와이파이 굳이 한글로 바꿔요? 한자로 안 바꿔요. 이게 말을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심하게 돼서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상식이 변했잖아. 좀 발전을 했잖아. 무슨 말인지 연산회로 몰라? OPF 연산회로입니다. 얘는 뭐죠? USB. 우리는 다 알죠. 전자기기. 배운 적은 없지만 우리가 쓴 전자기기 다 이런 표시로 설명을 해놓죠. USB도 USB 1.0, 2.0, 3.0 나눠져 있죠. 자, 이런 것도 알아주고. 이거 뭐죠? 브루투스. 브루투스는 어떤 용도로 쓰이죠? 단거리 통신 용도로 쓰이죠. 와이파이도 쓰지만 브루투스.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건 범용, 이거는 1대1. 보안성이 강화된 단거리 통신 방식. 돈도 안 낸다? 돈도 안 낸다. 이거 알죠? 와이파이. 와이파이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뭐죠? 전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배운 적은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심벌들이고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OPM 빼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겁니다. 밑에적인 계측기도 이름은 다 알고 있죠. 올해 전자를 전공하는 사람들인데 이름은 알아야겠죠. 이거 뭐라고 읽죠? 니퍼. 어떤 용도로 쓰죠? 손을 자르는 용도로 쓰죠. 이거 뭐라고 했죠? 롱노즈. 선을 꺾거나 휘거나 뽑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요거 뭐죠? 좀 크게 해볼까? 이거 스트리퍼라고 하죠. 전선 피복을 벗기는 역할을 하죠. 다들 쓰죠. 보통 롱노즈 리퍼는 갖고 있는데 스트리퍼는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이제 실제로 물건 만들다 보면 피복 어떻게 벗겼어요? 점퍼선. 벗겨진 거 키트 받았지? 다 벗겨서 꼽기만 하면 됐죠.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는 전선 와이어 갖다가 직접 이걸로 벗겨 쓰는데 대부분 보면 저기 롱노즈 니퍼로 자르고 이빨로 확 잡아당긴다고요. 아니면 원래 니퍼로 벗길 수 있는데 조금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맨날 끊어 먹는데 이거 쓰면 아주 깨끗하게 이쁘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스트리퍼. 여기 눈금이 이빨같이 되어 있는 거는 선의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0.5mm냐 0.3mm냐에 따라서 거기다 걸면 피복만 딱 잘라내고 벗겨줍니다. 그리고 아까 하우징 이야기할 때 하우징 앞찾기 이게 앞찾기입니다. 넣고서 딱 하면은 그 껍데기 쇳덩어리 된 게 전선을 꽉 물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 흡입기죠. 잘못 땜질한 게 있으면 그걸 갖다 납을 녹인 다음에 확 뽑아내는 거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로 이런 것도 씁니다. 요거는 이게 전선 같은데 이걸 잡으면 그물같이 쫙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딱 녹이고 뜨거운 순간에 확 해야 되는데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손도 딱 갖고 여기 인두기 들고 좀 번거롭거든요. 반면에 이걸 쓰게 되면 그 녹일 때 납 위에다 이 선을 좀 그물같이 핀 다음에 놓고서 하면은 제가 스펀지 휴지같이 물 빨아들이듯이 납을 쭉 빨아먹습니다. 초보자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휴지 스펀지. 이거는 안 써봤더라고 이상하게. 이거 칩 이젝터입니다. 브레드보드에다 IC 박은 다음에 뺄 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 다리 휘어지기도 하는데 이건 양쪽을 잡고서 딱 잡아 빼는 그 이젝터라고 합니다. 이젝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계측기 3개. 테스터기, 이거 뭐죠? 파워 서플라이기. 이거 위에가 함수 발생기, 이거는 오실로스코프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전자를 하는 회사나 실습실은 이게 필수. 이건 공용 장비입니다. 이거는 필수로 책상에 놓여 있어야 수업을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신호를 발생시키고 얘가 하는 일은 그 신호를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일시적인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2번째 시간 끊고 잠깐 쉬었다가 3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지.